여러분의 참가글을 분석하는 특집방송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막말 자객님의 참가글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죠. 첫째, 지정한 영상을 시청했는가?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막말 자객님의 참가글에 보면 바로 그 인종차별 문제,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합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넣었습니다. 셋째, 분량이 400자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분량 맞추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들 모든 참가자들이 그랬죠. 이 참가글의 전체 분량은 560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400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여기까지가 400자입니다. 마지막 그 문장, 마지막 문단에서 통제할 방법이 여기까지. 따라서 이 참가 글도 분량을 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글의 구조를 보자면은 사실 이번 참가 글은 글의 구조를 특별히 단락을 나누기는 그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좀 세분을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초록색으로 둘레를 이렇게 막아 놓은 이곳이 1단계가 될 것이고 나머지 전체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전체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1단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루려 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글에 해당이 되고 2단계 글은 이제 본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 1, 이것은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글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주는, 특히 그것이 범위를 정해주는 이런 것은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논리적 글에서 그 글을 읽는 상대방, 일반적으로 독자라고 할 텐데 그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죠. 확정이 아니고 획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글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겠구나. 만일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정보를 파악을 하려면 두뇌의 전 기능이 다 거기에 동원이 돼야 하겠죠. 예를 들면 교실이 많이 있는 학교 건물이 밤에 학교 전체를 불을 밝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1처럼 이 부분만 하겠다. 그러면 그 학교 건물 전체에서 교실 한 곳만 불을 밝히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글을 읽는 사람에게 편리한 그러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장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보다 나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려 한다.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학생들 보면은 아주 자주 이렇게 마지막 글자를 생략해버리는 그런 언어구사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디 가니 하면은 학교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 가니 했을 때 집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쓰는 것이죠. 조사를 그냥 생략해버리고 쓰는데 문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유행처럼 퍼져서 그들이 글쓰기를 하면 쓰는 족족 감점을 당하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의식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려 한다,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돼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서술을 하는 문구에서 이것을 다루려고 한다로 쓸 것인가, 다루고자 한다로 쓸 것인가, 다루겠다 이렇게 쓸 것인가, 거기에 바로 글 쓰는 이의 어떤 감각이 나타나는 것이고 취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장 1에서 주어는 나는 이라는 것이 생략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는 이 글에서는 중간 부분을 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놓고 자루 속에 넣어놓고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려 한다,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핵심어가 다 나온 것이죠. 그러면 독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글쓴이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의 어절을 또 넣어서 읽어보기로 하죠. 나는 이 글에서는 나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그러면 독자는 글쓴이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이제 문장 1 전체 다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는 이 글에서는 나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보다 나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다루려고 한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다루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 앞에 무엇을 다루지 않을 것인가를 넣어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뜻이죠. 나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A보다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와 B가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A보다 B를 더 많이, A보다 B를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A와 B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보다 나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해서 뒤의 것을 중점적이나 더 다루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보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맥상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를 다루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글쓴이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글쓴이가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글쓴이 자신의 그 인종차별 이야기를 다룬다고 함으로써 이미 배제할 것은 다 배제했죠. 그런데 또다시 나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는 아니다. 흔히 이럴 때 이 부분은 사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그냥 쭉 읽었을 때는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이 사족이라는 그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장의 핵심 요소만 뽑아서 다시 추가를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나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보다 라는 부분은 없어도 좋겠다. 아니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글쓰기에도 경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글은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읽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했다고 여기지 않게 그렇게 쓰는 것이 글 쓰는 이의 기본 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 문장 2를 보기로 하죠. 내가 5.16 전 세대라서인지 지금 그 띄어쓰기 같은 건 이야기 안 한다 그랬는데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법이나 또 거기에 포함되는 띄어쓰기,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은 흔히 생각할 때는 학생 때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맞춤법은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글쓴이와 독자 사이의 어떤 대화의 방식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글이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내가 5.16 전 세대라서 인지 이렇게 되면 인지면은 무슨 법원에 갈 때 붙이는 인지냐 이렇게 뜻이 통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AI가 읽게 되면 특히 그런 것이 두드러지고 요즘에는 글을 읽을 때 우리 국어에도 어조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완급이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얼마나 틈을 두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글 읽기, 말하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글을 쓸 때도 이 부호 등을 써서 그것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5.16 전 세대라서인지 40대 이하 세대에 비해 백인, 특히 그 미국의 백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열등감을 느끼는 반면 동남아나 흑인들에 대해선 이유 없이 월등함을 느낀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글쓴이는 5.16 전 세대라고 했습니다. 5.16 전 세대가 무슨 뜻인가? 대략 5.16 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인구층, 거기에 속한다. 이런 뜻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그 뜻이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면 이것은 글을 읽는 사람이 또 알아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5.16 전 세대라는 것을 모른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5.16 전 세대하고 구분을 해놓은 것이 40대 이하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16 전 세대하고 40대 이하 세대는 다르다. 이것은 분명하죠. 또 좀 그 범위를 정해보자면 5.16 전 세대는 40대 이하 세대가 아닌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힌트가 되는 것이 40대라는 것이죠. 40대라고 하는 것은 40세에서 49세까지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대 이하 세대는 49세 이하 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는 글쓴이에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글만 보게 되니까 그러면 글쓴이는 5.16 전 세대라고 하는데 일단은 49세 이하 세대가 아니구나. 50세 이상인 세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글쓴이는 50세 이상인 세대하고 49세 이하인 세대를 일단 구분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시켜서 풀이를 할 겁니다. 글쓴이는 백인들, 특히 미국의 백인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장은 이렇죠. 미국의 백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열등감을 느낀다. 이 두 문장은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정보의 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것을 글 읽는 사람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백인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단편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라는 한마디가 첨가됨으로 해서 여기에 그 시적인, 시간적인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백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렇다. 확실히 아직도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폭과 깊이가 상당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가령 넓이 10cm짜리 어떤 그 끈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10cm짜리 끈이 층층이 쌓여서 몇십 년 동안 쌓이게 되는 그 효과를 아직도 라는 세 글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글쓰기는 아주 오묘한 맛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반면,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그 글의 내용을 확 전환시키는 그런 접속어가 있는 것이죠. 느끼는 반면, 영어의 그 접속어 같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반면이라는 말을 보면서 미국의 백인들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구나. 독자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동남아나 흑인들에 대해선 이유 없이 월등함을 느낀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나 한글이나 똑같습니다. 동남아나 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한 그런 모습이죠. 같은 종류, 같은 가치, 이런 것을 나열하는 것이 이 무엇이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앞, 뒤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등가치의 것, 동종의 것을 써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 전체를 본다면 여기에 갑자기 지명이 들어가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흑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 이 정도로 바꿔주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대선 이랬는데 이것은 구어체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뜻을, 의미를 좀 놓치기 쉽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해서는 하고 줄이지 않은 말로 써주는 것이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월등함을 느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은 어떤 인종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것, 혹은 그 반대의 감정을 느낀다든지,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기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장 2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둘로 세대 구분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기로 하죠. 글쓴이는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경향이 5.16 전 세대여서인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50세 이상의 세대에게 이것이 좀 보편적인 경향,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그 시대상,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지는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광복이 되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일정한 시대에 살던 우리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지녔을 것이다.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16 전 세대라서 그런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독자 입장에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과연 그럴만하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다르게 생각한다 하고 반박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어를 보자면 이 월등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반면 거기에 그 대가 되는 맞은편에 있는 말로 월등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예를 주위에서 종종 보는데, 열등감에 대해서 대가 되는 말은 우월감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
월등함이라고 하는 것이 뜻은 알겠는데 문장이 그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물고기가 아가미에 낚시바늘이 걸려서 고기가 낚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고기를 낚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낚은 고기가 끌어올릴 때 낚싯줄을 끌어올릴 때 올라오다가 도로 바다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열등감의 대가 되는 말을 정확히 안 써주고 월등함 이렇게 써주면 바로 그와 같이 아주 위태위태하고 불안정한 글이 될 수 있다. 본인이 그래도 좋다. 그러면 지금 이 지적은 무시해도 되겠죠. 열등감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써주는 것이 편하다,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글쓰기가 전문인 사람들은 항상 옆에 사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법학자의 경우에는 법전도 두고 있죠. 나는 뻔한 헌법 조문을 인용할 때에도 헌법전을 펴놓고 그리고 인용을 합니다. 늘 봤던 것이니까 어제 찾아본 것이니까 그냥 기억하는 대로 암기하고 있는 대로 써야지 하는 때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틀릴까 봐 그렇게 하는가? 학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틀릴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을 찾아보는 것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는 것이죠. 사전을 다시 찾아보는 것은 더 적확한 단어, 더 글 쓰는 사람의 마음에 그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으려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이든 각 분야의 전문가는 자기 일을 할 때,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쓴다. 그러면 지금의 당면 과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글들과 비교해서 그런 목표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일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다시 읽어보고 고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세상에서 비교 대상, 기준, 공략해야 할 목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경쟁해야 할 상대,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삶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 본 적도 없고 인종차별이 분명 부당하다 믿지만 그건 다만 의식의 세계에서 내 자신이 오랜 기간 억제하다 보니 이젠 내 무의식이 알아서 통제하는 억압의 결과일 뿐이다. 먼저 여기에서 물론 겉으로 드러내 본 적도 없고
인종차별이 분명 부당하다 믿지만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글을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두서없이 말을 한다고 하죠.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으면 채워넣고 혹은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상당히 피곤을 느낍니다. 흔히 그 말로 하는 어떤 그 연설이라고 하더라도 즉흥연설이라든지 인터뷰 내용 같은 것을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글은 그것보다는 의사 전달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도구입니다. 스스로 고치고 다듬어서 내용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립하는 것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어떤 글이 좋은가 하면은 자연의 순리를 따른 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읽기 편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겉으로 드러내 본 적도 없고 인종차별이 부당하다고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일 처리의 과정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글쓴이로 해두죠. 글쓴이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내용을 밖으로 표출을 하는 것이죠. 밖으로 표출을 해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은 동작으로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의 글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글쓴이가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종차별은 분명히 부당하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여기서는 이제 글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낸다 하면 인종차별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지금 이 문장은 좀 앞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맥상 믿기도 하고 또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생각은 있고 그것을 밖으로 인종차별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순서대로 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서술의 앞뒤가 바뀌어야 편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줄임말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부당하다 믿지만 그랬는데 부당하다고 믿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여기에서 이젠 이 부분도 이제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마지막 부분 문장 3에서 이 부분을 보기로 하죠. 이제는 내 무의식이 알아서 통제하는 억압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봅시다.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이 사람은 인종차별은 부당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내서 인종차별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은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의식의 세계에서 내 자신이 오랜 기간 억제하다 보니 앞에서 보면은 그 인종에 따라서 본인의 열등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낀다고 했죠.
그렇기는 한데 의식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억제를 했다. 무엇을 억제했습니까? 밖으로 그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안 하도록, 겉으로 남이 보는데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내비치지 않도록,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 무의식이 알아서 통제하는 억압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내 무의식이 알아서 통제하는, 그러면 알아서 통제하면 이름은 통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율이 되겠죠. 타율이 아닙니다. 통제하는 억압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억압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죠. 억압이라는 것은 타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억압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통제하는과 억압이 서로 충돌한다. 양립할 수 없다. 자율은 타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억압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그것은 학습의 결과, 훈련의 결과, 노력의 결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장. 과거 골수자파들을 생각할 때 이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알면서도 고의로 억제를 안 하는 거라 짐작했지만, 여기도 안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하겠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분명 이들은 초자아가 박약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어 보인다. 먼저 이것은 글을 쓸 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호응 관계, 또 단어 하나를 써줘도 그것이 어느 위치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하고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과거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골수자파들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골수자파들 중에 과거의 골수자파들, 여기에 걸린다 하죠. 이런 것일 때, 그 다음에 그냥 과거의 골수자파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인가? 그것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느 쪽인가,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들은 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된다. 영어를 하면서는 이런 호응 관계를 암기도 하고 했을 텐데, 국어를 하면서는 이런 것을 별로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과거 골수자파들이라고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골수자파 중에 과거의 골수자파, 이렇게 된다면 그들을 생각할 때 이들은, 그러면 이상하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들은 적어도 현재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과거 골수자파들이라고 하면 현재에는 없습니다.
과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 과거 골수자파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이라고 바꿔줘야 한다. 그것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과거에 이렇게 바꿔보기로 합시다.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골수자파들을 생각할 때 이들은, 그러면 나도 과거에 있고 골수자파도 과거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그 정도 하기로 하죠. 이제 그 뒷부분입니다. 이제 이 과거 골수자파인지 하여간 그들인지 이들인지 누군지는 알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알면서도 고의로 억제를 안 하는 거라 짐작했지만 그랬습니다. 억제를 안 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문장 4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사가 다 빠져버린 문장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독자가 글쓴이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억제를 안 했다 하는데 고의로 억제를 안 했다. 무엇을 억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용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 알면서도, 이것이 거의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꼭 대명사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억제하지 않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독자로서는 고의로 무엇을 억제 안 했다라는 글쓴이의 말, 그러면 그것이 목적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독자는 글쓴이의 말이 과연 옳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억제하지 않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분명 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워낙 광범위하니까. 분명 이들은 초자아가 박약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없어 보인다. 그 독자는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초자아가 박약하거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로 생긴 어떤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했듯이 상황이 전혀 눈앞에 그려지지를 않죠. 바로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앞에서 무의식이 어떻다, 의식이 어떻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통상적으로 쓰는 의식, 무의식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자아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용어, 정신분석학 용어. 그래서 결국은 전문 용어라는 데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글쓴이가 전문 용어를 쓰고 있다면 앞에서 의식, 무의식 하는 말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식의 어떤 편한 일상 용어가 아니고 같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용어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글쓴이가 제대로 썼는지, 또 의식, 무의식과 초자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해주면서 여기에 틀린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그것이 다른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심층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문장 4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장 1에서 글쓴이가 이야기했던 나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하고 관계가 없죠. 오히려 나 아닌 다른 누구의 인종차별 문제라고 하기에도 이것이 인종차별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장 4는 문장 1이 처음에 구획을 해놓은 이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데서 벗어난 문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문장 1의 구획이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빠뜨렸든지, 아니면 문장 4가 문장 1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글을 써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글쓴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할 겁니다. 이제 문장 5를 보기로 하죠. 무의식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인간이기에 머릿속에서 생기는 온갖 추악한 무의식을 리걸마인드라는 법적 자아에 의해 법이라는 초자아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이드 사이의 균형을 잡고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다시 깃들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5번째 문장에서 시작부터 우리는 갈 길을 잃게 됩니다. 무의식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인간이기에, 이 글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하겠다. 두 번째는 정말 문장 1에 충실하게 나의 그 무의식 속에서의 인종차별, 그것을 이렇게 잘 통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과거 골수자파 이야기. 이제 문장 5, 무의식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인간 했는데, 문장 4를 생각하면 이 인간은 과거 골수자파들이나 골수자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자아가 박약하거나 아예 없어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골수자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골수자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시 깃들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하죠.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과 문맥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아예 문장 4와 문장 5는 끊어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의식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인간,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글쓴이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문장을 읽어갈 수는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장 4하고는 뚝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문장 4는 안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차라리 문장 4가 없다면 어떨까? 그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맥의 연결을 보았을 때는. 어떻든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인간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글쓴이를 비롯한 모두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기는 온갖 추악한 무의식을 그것을 이제 이렇게 뭔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여기에서 법적자, 초자, 이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원시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런 무의식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은 결국은 전문 용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격의 그 3요소, 3단계라고 한다면은 초자, 자, 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아마 이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어떻게 갔나 이것을 풀어보기로 하죠.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법적 자아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법적을 붙였습니다. 리걸 마인드가 자아다. 그러면은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성인 군자일 겁니다. 인간적인 그 동물적인 약점이 전혀 없는 아주 모럴로 충만한, 왜냐하면 리걸 마인드가 자아라고 한다면 그 자아를 더 이상 통제할 초자아도 필요 없지 않을까, 완벽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초자아.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죠. 따지면은 약속, 눈에 보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계약문서, 법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아든 초자아든 그것은 인간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초자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머릿속에 법전이 들어있어야 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고장이 나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드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표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드를 범죄로 표현한 것은 글쓴이의 그 재치나 자유라고 해둡시다. 걸리는 것은 이 법적 자아와 초자아를 구분했다 하는 겁니다. 만일 초자아라고 한다면 그것이 리걸 마인드가 초자아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아는 평범한 것이죠. 거기에는 그저 건전하면서 약간 잡스러운 것도 그냥 섞여 있는, 이것이 자아이기 때문에 초자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아와 초자아, 이드라는 3단계를 구성해 놓고 리걸 마인드와 법이라는 것을 계층으로 다른 것으로 합쳐버린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으로 분류해버린 것이죠. 이 표현에 따른다면
리걸 마인드와 법과 범죄가 있는데 여기에 리걸 마인드가 이들 사이에 균형을 잡고 통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리걸 마인드는 초자를 통제하니까 초초자가 되겠죠. 그런데 리걸 마인드는 법적 자아라고 해서 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식적으로 자아를 가르치는, 자아를 통제하는 것은 초자아라고 알고 있지, 자아가 초자아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하고 글쓴이가 새로 설정해 놓은 이 구조하고 역시 또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라리 이 전문 용어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냥 논지를 펼쳤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 5에서는 이러한 개념 사이의 그 수직적 위계 질서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으로서는 서로 모순되고 그 뜻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글쓴이가 이야기한 이 논조는 틀린 것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다시 깃들 것이고 그랬는데 깃든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밖에서 무엇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들어오죠. 들어온 다음에 안에서 날뛰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가라앉아서 조용히 있는 이런 정적인 이미지가 깃들다라는 그 표현의 어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깃드느냐? 평화와 번영이 깃든다.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이미지인 것이 맞죠. 그래서 평화가 깃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영은 무엇인가? 번영은 불타오르는 겁니다. 번쩍번쩍 하는 것이죠. 번영이 있는 곳에는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폭죽이 터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세 좋게 뻗어나가는 것이 번영입니다. 언어에는 이러한 그 어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울리는 것들끼리 같이 어우러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번영은 깃들기 어렵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한데 묶어서 깃들다라는 표현 하나로 처리하려고 한 것은 좀 무리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단어의 호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런 기법이고 또 그것까지 제대로 채워주어야 글이 매끈하게 되고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5는 앞에서 이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좀 어긋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하고도 잘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여기를 보기로 하죠. 문장 5에서 글쓴이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냐면 이런 것들의 그 균형을 잡고 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앞에 거 생략하고 어떤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나? 그러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다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하겠다.
왜냐하면 평화와 번영이 다시 오기를 바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글쓴이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야 한다. 여기에서 이를 위해라는 것은 평화와 번영이 다시 깃들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독자는 그럴 겁니다.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 위해서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구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야 하는구나.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갖추면 되는 것인데 전 국민이 갖추면 되는 것인데 능력을 갖추는데 누가 못 갖추게 하는 적이 있는 것인가? 의지를 굳건히 하는데 그것을 못 갖게 하는 적이 있어서 싸워야 하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또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 경우의 수는 최대 3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걸마인드를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질서 있게 그리고 헌법이 준수되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그저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은 문장 속에 있는 그 단어끼리 서로 정말 단어끼리 싸우고 있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아주 어려운 전문 용어를 흔히 씁니다.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간단 명료한 개념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전문 용어는 간단 명료한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가령 이드라든지 초자라든지 하는 것을 한 줄이나 2줄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마다 책이 몇 권, 논문이 수십 편,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지면은 한 편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것이 농이 익었죠. 그 물이 익으면서 다시 다져지고 정비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말을 써야 하는 부분에서 한정해서 개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 용어로 쓰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어떤 이론 구성을 하게 되면 의사 전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편한 말로 그러니까 일상 용어로 써주면은 이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가 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각 문장 사이의 연결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단어의 쓰임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분석만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각자 그 글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고쳤으면 되겠죠. 비단 참가자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평이 되겠는데 결국은
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혹은 동물 한 마리, 이것처럼 글 한 편 속에는 그것이 아닌 것은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글 한 편은 그것 다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있어도 안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흔히 말이나 글 이런 데 솜씨가 좋은 그런 사람의 말, 그런 글을 물 흐르듯 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옳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떠올리고 있는 말이나 글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의 글은 시작부터 끝까지 막힌 데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사역으로 혹은 듣기에 재미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서는 그것은 눈요깃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철학인 것이죠. 한 사람의 어떤 지적인 파워를 세상에 쏘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단단하고 강인하고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가령 이번 참가글처럼 문장 1에서 범위를 한정했다. 이것은 아시아다. 이것은 태평양이다. 그랬으면 거기에 북극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설정해 놓은 독자에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어휘를 선택하고 또 퇴고하는 것들, 그것은 많이 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을 들이면, 그러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